여러분에게 집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집은 편히 쉴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에서 우리가 보통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다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2001년 자신의 집 계단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음모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을까요?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며 남편이 범인이다 아니다로 양쪽의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인데요. 15년 동안 논란이 된 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2001년 사건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담배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공업이 발달했고 듀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의료, 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국제 예술 축제와 음악회 등이 열려 예술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마이클 피터슨, 1943년생으로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5년 22살이 된 마이클은 패트리샤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뒤 마이클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만 1971년 교통사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제대하게 됩니다. 마이클과 패트리샤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토드, 둘째 아들의 이름은 클레이튼입니다. 이들 네 가족은 독일로 넘어가 한동안 생활합니다. 마이클의 아내 패트리샤는 독일 내 미군 기지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이클 부부는 독일에서 이웃으로 알게 된 레디프 부부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같은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이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서로 알고 지낸 지 약 2년 뒤 레디프 부부 두 사람 모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레디프 부부에게는 마가렛과 마사라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이들을 불쌍히 여긴 마이클은 마가렛과 마사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친딸처럼 그녀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1987년 마이클과 패트리샤는 이혼합니다. 아들인 토드와 클레이튼은 아내 패트리샤가 키우고 딸인 마가렛과 마사는 마이클과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그 후 마이클은 베트남전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여러 편 쓰는데 이 소설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대박이나 소설가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되죠.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자신보다 10살 어린 캐슬린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은 곧 연인이 되죠. 1989년 마이클은 미국 더럼에 있는 초호화 저택을 하나 삽니다. 방 14개에 수영장, 정원이 딸린 약 300평 정도 되는 대저택으로 영화 촬영지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집이죠. 마이클은 이 집에서 캐슬린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7년 8년간의 동거 끝에 마이클은 캐슬린과 재혼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아꼈고 아이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죠. 잠시 이들의 가족 구성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1년도에 찍은 가족 사진인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사람이 58세의 마이클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48세의 아내 캐슬린입니다. 전처 패트리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25살이 된 토드와 23살이 된 클레이튼도 보이네요. 그리고 마이클이 입양한 레디프 부부의 딸인 20살의 마가렛과 18살 마사도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슬린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19살의 케이틀린도 있습니다. 이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12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2001년 12월 9일 금요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새벽 2시 41분 더럼시 91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제 아내가 크게 다쳤어요.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숨을 쉬고 있나요? 네,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911로 전화한 사람은 바로 마이클 피터슨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며 빨리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2시 46분 마이클은 다시 911에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제발요, 빨리 와주세요. 2분 뒤 마이클의 집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외출했었던 큰아들 토드 역시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의 집은 2층 집으로 2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마이클의 집에 도착한 구급대원 2명은 서쪽에 있는 이곳 계단 아래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캐슬린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니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10분 뒤 마이클의 집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사고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마이클은 아내 캐슬린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본 경찰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낍니다. 마이클의 진술과 달리 캐슬린의 모습은 낙상사고를 당했다기보다는 뭔가로 맞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캐슬린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마이클을 사건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마이클은 매우 슬퍼합니다. 아들 토드는 곁에서 그를 위로했고 라스베이거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삼촌 빌에게 전화해 사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자 삼촌 빌은 이들에게 빨리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캐슬린의 부검을 의뢰합니다. 캐슬린의 몸에서 총 35개의 크고 작은 상처가 발견되는데 이 중 두부에서 7개의 깊은 상처가 발견됩니다. 이 상처에 대한 법의학자의 의견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세계 최고 법의학자 중 한 명인 헨리 리는 캐슬린의 상처는 우연히 계단에서 떨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 그 형태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법의학자는 캐슬린의 몸의 상처는 둔기로 가격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그 양상이 매우 비슷하다며 외부 타격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캐슬린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로 미국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녀를 부검한 법의학자가 밝힌 공식 사인은 과다출혈로 상처를 입고 약 2시간 뒤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계단에 남겨진 피해자의 혈흔과 마이클의 바지에 묻은 혈흔을 증거로 남편 마이클 피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기소합니다. 검찰은 마이클이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2001년 12월 18일 마이클은 재빨리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데이비드 루돌프, 그는 꽤 이름 있는 변호사로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였습니다. 론 게렛, 그는 경찰을 퇴직하고 사립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의 기소에 본격 대응합니다. 대체 사건 당일 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클의 진술에 따라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마이클과 캐슬린은 함께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들 토드는 술 약속이 있다며 친구와 함께 외출합니다. TV를 다 보고 마이클과 캐슬린은 마당에 있는 수영장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캐슬린은 내일 아침 있을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먼저 방으로 돌아갑니다. 마이클은 벤치에 앉아 약 45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죠. 새벽 2시 40분경 계단 아래에 떨어져 있는 캐슬린을 발견합니다. 마이클은 소리치며 캐슬린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다급히 911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는 수건으로 캐슬린의 머리를 닦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함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과 아들 토드가 집에 도착합니다. 2002년 1월 14일 마이클은 보석금 $85만,
화나 약 10억 원을 내고 풀려납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 짐 하디는 마이클 피터슨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2002년 2월 18일 캐슬린의 부검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자 대부분의 사람은 마이클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2002년 3월 18일 마이클은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내 캐슬린이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진 것이며 자신은 절대 아내를 해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액과 캐슬린 머리에 난 상처 때문에 마이클이 범인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마이클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마이클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이클과 캐슬린의 사이는 매우 좋았고 가정은 화목했고 단란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의 소행으로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집니다. 그렇게 난항을 겪던 중 갑자기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2002년 5월 10일 이 사건의 담당 검사 짐 하디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마이클이 독일에서 거주할 당시 이웃집에 살았던 레디프 부부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1985년 레디프 부부의 아내 엘리자베스 레디프 역시 캐슬린과 같이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마이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마이클은 이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의 보모에 의해 계단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자베스가 발견됩니다. 두 사건 모두 계단이라는 동일 공간과 연결돼 일어났다는 점, 사건 현장에 모두 마이클이 있었다는 점 등은 정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당시 독일 경찰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들어 뇌출혈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져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와 안장됩니다. 미국 검찰은 독일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 그 당시 사건 현장에도 다량의 혈액이 있었다는 최초 목격자 보모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검찰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두 사건의 유사점이 많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엘리자베스의 부검을 진행합니다. 부검 결과 엘리자베스의 사인은 뇌출혈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캐슬린처럼 그녀 역시 두부에서 7개의 상처가 발견됩니다. 2003년 7월 1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마이클 집 벽난로에 있던 부직갱이가 사건 발생 직후 사라졌다며 범행 도구로 이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토드의 차고 구석에서 부직갱이가 발견되는데 분석 결과 피해자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마이클의 변호인단은 부직갱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증거물로 제출하지만 마이클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41분 911 신고 전화에서 마이클은 분명 캐슬린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48분 구급대원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캐슬린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혈흔도 모두 말라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따라 새벽 2시 41분 캐슬린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현장에 있던 다량의 혈액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를 수 있었을까요? 검찰은 마이클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법의학자 레디 씨는 캐슬린의 머리에 있는 7개의 열상은 흉기에 의한 것이며 외부 타격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변호인단은 이 상처로 캐슬린의 뇌가 손상되거나 두개골이 골절된 것이 아니므로 위의 상처가 캐슬린의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합니다.
검찰은 마이클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알려진 것처럼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있기 전 마이클은 다른 남성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캐슬린과 크게 다투었고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어 마이클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변호인단은 캐슬린은 이미 마이클의 양성애적 성향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캐슬린의 딸 케이틀린은 마이클의 반대편에서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혈흔 분석가 두웨인 디버의 증언은 마이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디버는 자신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사건 재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마이클이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과 바지에 혈흔이 묻는 과정 등을 재현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팽팽하게 다투던 양측의 입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마이클이 1999년 이후 수입이 거의 없었다며 그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조사 결과 캐슬린은 150만 달러, 한화 약 17억 7천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수혜자는 남편 마이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바로 그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라고 주장합니다. 2003년 10월 10일 배심원 12명 전원 마이클 피터슨에게 유죄를 판결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마이클은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후 마이클의 변호사 데이비드 루돌프는 여러 차례 항소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이 사건의 결말을 뒤집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1991년 토마스라는 남자가 차를 몰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토마스의 차가 묻은 혈흔을 증거로 그를 체포하죠. 그리고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토마스는 17년을 복역한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유는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혈흔 전문가 두웨인 디버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토마스에 묻어있던 혈흔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웨인 디버, 그는 마이클의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혈흔 전문가입니다. 그는 사건 현장의 증거물들을 분석할 때 검찰이 유리하도록 사실을 은폐, 조작하고 증거물들을 훼손시킨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의해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은 8년을 복역하고 가택연금 형식으로 석방됩니다. 마이클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으로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이미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나 지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 루돌프는 그에게 엘포드 플리 방식을 제안합니다. 엘포드 플리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면 법정이 피고의 형을 감해주는 미국식 사법제도입니다. 2017년 2월 24일 마이클은 엘포드 플리 방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아 전과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침내 15년간의 긴 재판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석방 후에도 마이클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클이 범인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던 중 재판 당시 제기된 적이 있었던 한 가설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갑자기 재조명되며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올빼미가 캐슬린의 두부를 공격해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가설입니다. 당시 실제 그 지역에서 올빼미에 의한 피해가 다수 보고되었고 캐슬린의 손과 머리카락에서 미세한 깃털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전문기관의 올빼미 습격으로 인한 해당 사건의 발생 가능성 유무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지만 이미 재판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그 결과가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이클 피터슨이 정말 아내의 목숨을 빼앗은 것일까요? 아니면 마이클 피터슨은 미국 사법제도의 피해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